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벌써 2021년 신축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이를 한 살 먹게 되었네요. 이거 뭐 환불도 안 되고. 아무튼 흰소의 해가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흰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는 우직하면서도 근면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방송도 우직하게 울부경 동남권 정치와 뉴스들을 근면성실하게 짚어보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임씨 함께 하셨고요. 잠시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태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소의 해가 오다 보니까 저도 소처럼 일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나월통 그리고 우리 자매방송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첫 방송인 만큼 올 한해 울부경 정치 기상도를 한번 예측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시사팩토리 100.3의 정치공장의 공장장분 한 분이신 이항희 위원장님 모셔서 2021년도 울부경 정치 기상도를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희 위원장님. 저는 항상 밖에서 보다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 안에서 보니까 참 새롭네요. 오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깜짝 놀랐는 게 강승복 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쵸. 조광래를 위협하는. 감사합니다. 그럼 올 한 해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아니에요. 저 올해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네. 좀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동안 안 해봤던 짓들을 막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계획 같은 거 없이 내가 안 했던 일, 안 만났던 사람들 최대한 만나보면서 좀 새로운 미래를 좀 열어봐야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새해 시작된 지 6일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해 제일 기분 좋았던 일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시사팩토리 시작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죠. 이건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서 저희가 들을 수가 없네요. 이건 사실 정말 수사고 네. 작년에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6월 달에 그 울산 북구 주민투표 성사시켰던 일. 역시. 사실 관이 나서서 직접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관의 도움 없이 민간 주도로 울산 시민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맥스터를 막아보려고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정말 많은 북구 주민, 5만 명이 넘는 북구 주민들이 또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수기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맥스터 불법적으로 짓고 핵발전소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강력한 북구 주민들의 민심을 표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 이 일을 담당했다는 게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항희 위원장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태까지 보아하셨던 모습도 있는데 역시 환경 문제에서는 역시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포스가 포스 진행하시죠. 네. 원래 자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요? 톤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지난해 좀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슬픈데 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연초부터 이렇게 쓰린 상처에 소금 뿌리기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려고 물어본 질문은 아닌데 중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게 참 뼈 아프고 하여튼 이게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정치는 거대 양당으로서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소수 정당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꾸 거대 양당들만 들먹이는데 저는 소수 정당들도 자기네 목소리를 확실히 내고 그 목소리들이 좀 지역 정치에 확실히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죠?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2021년도 울부경 정치 기상도를 한번 예측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봄, 여름, 가을로 갈까요 그러면? 네, 그냥 분기별로 가는 네.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기대에 붕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소 전혀 조금 그런 속상하긴 거 하지만 그런 거 솔직하게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2020년을 돌아보면 계절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니요. 거의 네. 없어졌죠. 월의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거의 그냥 없어졌죠. 코로나19 하나죠. 네. 네. 2021년도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3차 대확산이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의료 전문가들이나 네.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급약 처방일 뿐 근본적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제2, 제3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한 실제로 공공의료의 문제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하고 성찰하고 있는가라는 네. 걸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2021년이 과연 어떨까라고 했을 때 기상도 전체가 밝기 어렵다. 그리고 저는 작년 여름에 사실 장마가 50일이 넘는 네. 엄청-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올해 또 그것을 갱신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럼 기후변화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가 보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큰 정치 일정으로 재보궐 선거. 네, 맞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왔어.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그랬어요. 올해가 벌써 왔어요. 네. 올해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사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네. 너무 큰 이슈고 네. 전국적으로 계속 언론에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과연 울산 이제 남구청장 선거를 위시로 한 여러 크고 작은 재보궐 선거가 울산 시민들의 얼마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까? 네. 라는 것도 이제 조금 우려가 있고 네. 또 한 축으로는 현재 울산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산적한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대책을 좀 고민하게 하는 그리고 좀 그것의 정치가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네. 자극하고 네.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네, 너무 일맥상통하고 네, 있는 놀랬어요 지금. 네. 맞춤형 게스트 섭외한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 이거 고정 게스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상도가 맑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가 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애통한 게 이제 올해 4월이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사실 거의 시효가 끝나버리는 끝나가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랑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아직도. 농성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중대재해 기업 네.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고 김영균 네. 어머니도 네. 단식 농성을 하시고 네. 또 한진중공업 폐건 노동자인 김진숙 네. 씨도 사실 투병 중이신데 항암 투병 중이신데 복지가 없이 정년 없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해고 노동자들을 안고 네. 실제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행진 중이세요. 도보 행진. 이 언제부터 엄동설안에 시작하셨나요? 연말에 시작하셨어요. 연말에. 지금 아마 밀양 넘어서 네. 계속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자동차. 지역의 맘카페나 이런 데서도 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정인이 문제. 아, 네. 정인의 네.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어떻게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지난 15년 동안 거의 정부에서 쏟아부은 돈이 200조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10년 동안 한 150조 이상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학대로부터 어떻게든 지켜내서 키워놔도 취업해서 현장에서 죽고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사실 어느 국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과 생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암울하고 암담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정초에 제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아니야, 있는 것 아니야.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전 정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각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밀어줬잖아요. 네. 그렇죠. 180석 밀어줬는데 이상 어떻게 밀어줘요? 그러니까요. 이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1년 새 벽두에 올해의 정치 기상도라는 걸 그려볼 때 네.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계속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치 팩토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정인이 사건 때 결국에는 저희 회사가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 회사를 디스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사에서도 아무런 그런 사죄의 말도 없었고 이분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도 본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는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국들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도 뭔가 빠른 대처가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서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직원들의 자성은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CBS가 그런 뭐 폭력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네. 이제 CBS에서 그렇죠. 직원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사죄를 먼저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좀 거기에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제가 대표해서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직원의 한 명으로서.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진중공업 도보 행진 자체를 뉴스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좀 그런데 왜 보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참 그냥 매년 있었던 일이라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들이 사실 생각하기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네. 그리고 정치민주화 네.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좀 그런 욕구 욕망들은 높은데 네. 이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네. 상당히 후진적이고 가장 뒤로 미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노동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더 다루지도 않고 클릭 수가 안 오르니까. 그렇죠. 제목 그런 장사가 것들이 안 돼.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그저께도 뉴스를 봤는데 그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정부 합의안이 그 민주당이 냈던 그 국회의원 누구죠? 박주민 국회의원이 낸 안보다 그 청와대 안이 더 후퇴돼서 발의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여야 합의안을 다시 냈는데 그 청와대 안보다도 더 후퇴가 됐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 ILO의 비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긴 하지만 노동자들의 반발로 다행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사실 노동법도 개학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본회의 통과만 딱 남겨놓고 다 있어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네. 기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 네, 그거는 그냥 봐주기법이라고 봐주기. 다 얘기하실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언론의 몫도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언론이 노동 문제를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자꾸 노동 문제 하면은 민주노총, 네, 맞아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공장 귀족 노동자들의 네. 문제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맞아요. 그렇게 국한시켜요. 근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노동자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귀족노조라는 말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조선일보 그들도 노조원이고 그들도 그만큼의 임금을 받으면서 왜 현장에 일하는 분들만 귀족노조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한데 이게 저는 하나의 작은 의제고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계시는 태인 씨도 네. 노동자시고 네, 맞습니다. 또 강승호 쌤도 노동자시, 네, 언론 그렇죠. 노동자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네. 정치를 업으로 하는 노동자고 우리 모두 다 노동자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 못하게 만들죠. 노동자는 뭔가 작업복 입고 그렇죠.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블루칼라. 볼트 조이는 네. 뭔가 제조업 노동자들만 노동자인 것처럼 음. 이야기하는 그리고 뭐 머리띠 묶고 거리에서 팔뚝질하는 사람만 노동자인 것처럼 네.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빨리 그 착시 효과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접근하고 바라보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해보실까요? 진행을 해보시죠.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뭐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 안 해오고 오셨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준비 안 하고 오셔도 질문 하나당 최소 10분 이상은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이런 게스트 정말 저희가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곧 다가올 울부경 메가시티의 울산의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방자치법 개정된다. 그리고 울산, 부산, 경남. 이거 아직 어색하네요. 저는 부울경. 불경이 좀 네. 말이 붙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의식적으로 울부경 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울산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실 줄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 메가시티에 대한 고민, 이 관심, 네. 이 울산 시민들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 네. 근데 이거 네. 정말 중요한 네, 문제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잘못하면 울산 피 빨려요. 빨대에 꽂혀서 부산에 쪽쪽쪽 빨릴 수가 있어서. 사실 진보 정당의 일원으로 계속 쭉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고른 균형적인 그렇죠. 발전 그리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세분화하고 작게 쪼개고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이런 건 상당히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거라서 저는 네.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 사실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네, 주민 조례 발의의 네.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고 실제로 이제 지방 의회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높아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우려는 이제 이 메가시티 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이 하나의 극을 부산, 울산 그리고 이제 창원, 경남 이쪽에 또 그렇죠. 하나의 큰 막강한 극을 만들어서 네. 경쟁하게 하겠다라는 발상. 네.
이게 과연 맞아요? 그래서 거대한 서울 수도권을 이제 부산 경상 쪽으로 하나 더 만들자.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이상한데 나쁜데라고 했더니 아니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경북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되고 강원도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되고 예, 호남 쪽에도 하나 만들면 돼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의 문제도 그렇고 철학과 비전의 측면으로 봐서도 과연 그렇죠. 이게 건강하고 타당한가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리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울산이 안 그래도 지금 탈울산하는 시민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작년에 선거 준비하면서 울산 중구의 네. 이제 청년들의 인구 변화 이런 걸 네네.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 2019년 1년 동안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에서 제일 인구 유출이 많은 것이 울산 중구였거든요. 그냥 구별로 말고 울산 자체를 떠나는 사람. 울산 구별로요. 자치, 구별로. 기초. 네, 기초로. 예, 제가 그래서 네. 지역구가 울산 중구니까 네네네. 네. 울산 중구가 네. 거의 1, 2위였어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20, 30대 청년들의 울산 중구를 떠나는 유출이 정말 탑이었어, 탑. 1년에 거의 4,000명, 5,000명 가까이씩 아이고. 떠나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도 그쵸, 그렇고 일자리, 학교, 교육기관. 네. 사실은 교육기관이죠. 20대 청년들이 떠나는 건 사실은 이제 유학길에 떠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부울경 메가시티 되면 그래서 통합 운영된다 하면은 다 제가 봤을 땐 기장, 부산으로 기장 정관으로 예, 엄청 빠져가 나올 것 예, 같아요. 양산, 김해 네.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리만 놓고 따져도 사실은 이건 좀 고민이 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정말 한반도 대한민국을 놓고 여기에 메가시티 하나, 여기에 메가시티 하나, 여기에 메가시티 하나 이렇게 발상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고민들이 좀 그럼 들더라고요. 진보 정당인으로서는 메가시티 개념 자체는 좋지만 지방자치 자체는 좋지만 지방 메가시티- 분권. 분권. 분권은 네, 좋지만 는 메가시티 정말 환영할 만하지만 메가시티라는 방식으로 네. 또 다른 이제 극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험천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신라 고구려 재림이 죄송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였죠. 2021년의 삼국시대. 네. 정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다음 질문 드리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지지율이 32%로 진보 정당이라 일컬어지는 이제 민주당이 울산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있고 아무래도 같은 진보권으로 피해가 없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어쨌든 같이 진보권이라 일컬어지는 민주당이 이렇게 울산에서 안타까운 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진보 정치권으로서 어떻게 피해는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 전에 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죠. 네, 그것부터가 저는 약간 성립이 돼야 여기에 약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 이거 딱 보면서 민주당이랑 나랑 같았어? 그런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뻔히 있죠. 예상 답변이시죠? 네. 이것조차도 네. 이왕에는 자기는 다르다고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랑 진보정당이랑 같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르니까 달리하고 네,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범민주개혁 세력으로 똑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하면 선거 때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거 때 그렇죠.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네. 접촉하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뭐 진보 진영 사람들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장 뽑고 구청장 뽑아놔도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은 진보진 정당이 아니고요. 이런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고스란히 그 비를 같이 맞을 네,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드릴 수밖에 아이고.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 되게 억울하게 지역에서 정치활동하고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집권해보지 못하고 네. 단 한 번도 의회 권력을 실제로 장악해보지 못하면서 항상 그 비판과 평가는 고스란히 같이 짊어지고 또 대신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정말 유감이고요. 저는 민주당의 활동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청년부터 장년까지 최근에 민주당이 아주 비약적으로 울산에서도 발전해서 활동가들이 많으시고 또 민심 청취하려고 정말 지역 유권자들 많이 만나 뵐 텐데 네. 제가 듣는 얘기들을 과연 그분들은 못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 감고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네. 만나는 유권자들한테 계속 들으실 텐데 송철호 시장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 들으실 거고 항상 필터가 있으신 거. 뭐 아는 만큼 보이고 인간이라는 게 원래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 제가 듣는 얘기를 그분들도 들으실 텐데 뭐 시장 구청장 다 바꿔봐야 그렇죠. 변화도 없고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뭐. 지난 총선 때 또 다 뒤집어졌잖아요. 네. 네. 울산 지역은 네, 그러면 이제 위기의식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사실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보수 우익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있겠어요. 보수 우익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뭐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보수 세력, 건강한 보수 세력이나 네, 중도 맞습니다. 세력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강한 보수로 자리 잡고 네. 중도 개혁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세력이 전 민주당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제 갈 길 못 찾고 있고요. 그렇죠. 하다못해 보수 우익들은 탄핵 이후에 네. 실제로 대선 실패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실패하고 나서 정말 그 실패에서 배우는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났어요. 납작 엎드려서 네, 맞죠. 어떻게든 일신하려고 근본적인 일신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제스처라도 정말 열심히 취하잖아요. 네. 전 국민의힘은 그렇게 변하는데 왜 민주당은 안 변하는지 그리고 또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진보 정당들은 왜 안 변하는지 네, 전 그런 뼈아픈 자기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힘이 부족하다.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 우익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건 실패해서 배운다. 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근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오죽하면 지역에서 지금 이제 대선 준비, 지방선거 준비, 뭐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다 기초든 광역이든 거기에 지금 취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일 안 하고 지금 선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시장 상인들이 하시거든요. 지역 민심이 그럴 정도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뼈아프게 듣고 다시 울산에서의 네. 정치 본연의 역할들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네. 본인들이 어렵게 얻은 정치 권력을 그렇죠. 좀 제대로 지키고 또 정말 재창출하고 싶다면 그런 뼈를 깎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 그럼 혹시 시장님한테 따로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이 좀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역시.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김기현 시장, 그러니까 박맹호 시장, 김기현 시장 그리고 송초로 시장, 제가 울산에서 경험한 시장이 이렇게 세 분인데요. 네. 그 세 분이 동일해요. 보셨을 민원이 때. 있는 시민들이 찾아가면 네. 안 만나줘요. 네. 제가 뭐 환경 문제를 이슈로 하든 노동 문제를 이슈로 하든 복지 문제, 여성 문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실을 찾아가든 엘리베이터 일단 통제하시고요. 시청 본관문 걸어 잠그시고요. 그리고 비상구 걷어 잠궈서 그 7층 시장실에 못 들어가고 비상구에서 청원 경찰들이 항상 대치하게 만드는 상황을 제가 지금 20여 년째 울산에서 겪고 있는데 저는 사실 박맹호 시장, 김기현 시장이 그럴 때는 이 불통행정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송철호 시장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 듣고 나서 충격이 네. 있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항상 중앙 정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언론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열린 시장실 해가지고 뭐 시장실 언제든지 들으러 와라. 그래서 나 울산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뭐, 저만 안 만나주시는 건가요? 밑에서 1층에서 여성 이슈든 아니 저는 시민사회 관계자들하고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해요. 네, 맥스터 때도 그랬고요. 네, 이 정말 시장실에 노동자들 해고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찾아가면 일단 1층에서 막혀요. 야, 그리고 이건 진짜- 어렵게 본관에 진입해도 비상구에 막혀서 7층 시장실에 진입을 못해요.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해달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서 얘기도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님이 새해 하셨으면 하는 일, 시민들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제가 그동안 안 만났던 사람, 안 했던 일 하면서 2021년을 보내려고 한다고. 시장님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좀 시민으로서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네요. 정말요? 네,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네. 저 자꾸 비상구에 갇혀요. 시청 7층 비상구에 갇혀서 처음 경찰분에게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네. 저의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 서로 할 얘기를 합시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시청 앞에 회사가 있으니까 항상 그 천막을 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워낙 안 만나주시니까. 안 만나주시니까.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우버스 노동자들 다 법원에서 부당해고다 네. 복지시켜라라고 판결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네. 자치단체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노사가 좀 다시 교섭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주시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데 청사문 걸어 잠근다 그랬잖아요. 언론도 보도 안 해주니까 네. 천막 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며 가며 시민들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정말 못할 짓이죠. 네, 그러면 이 연결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산업이 정말 변했잖아요. 노동의 의미 자체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울산에서 이제 곧 현대자동차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정년 퇴직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뭐 올해는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회복이 더뎌지니까 이런 다양한 산업들로 인해서 이제 진보 정당의 같이 느끼는 그 노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이 질문도 어폐가 있는 게요. 사실 노동이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삶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닌데 역시 또 노동 문제하면 이 두 회사를 거론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가장 큰 울산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그러지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전 여전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이 프레임을 좀 우리가 다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하나 있고 실제로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서 저는 제조업에 정말 직격탄이 올 거고 울산이 거기에 가장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발생하는 문제 예상 가능한 건 그런 거잖아요.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는 많아지겠구나. 그렇죠. 언제가나 어디서나 뭐 고용 없는 뭐 저성장 시대가 조금 지속된 지 몇 해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건데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막 몇 프로 성장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사기에 가깝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계속해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질 때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존의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을 최소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삶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진보 정치가 계속 고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에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못 받았던 정말 저임금 노동자가 몇 프로나 되시는지 아세요? 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네요. 저희 막 최저임금 너무 높다고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7%나 되세요. 전체 노동자 중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자신의 월급이 올라가요. 최저임금이 자기 그냥 기본 월급이에요. 네.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정한 거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그게 그냥 기본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운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운동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계의 현실인데 그건 그렇죠. 이것 역시 마치 영세사업장이나 뭐 편의점 사장님들,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거다 이러면서 최저임금 올리면 정말 끝장날 것처럼 언론이 몰아갔던 측면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통계나 지표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0년 통계는 전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랑 겹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 2002년도 그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게 고민이 좀 깊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많이 네. 회자되고 그렇죠. 있는 건 다행스럽다라는 거고 다양한 이제 사회 안전망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해야겠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유럽 쪽에 흔히 말하는 복지 선도 국가들은 내가 고용이 안정돼서 살기 편한 거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나라에서 해줘서 뭐 편하게 산다고 느낀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유럽이나 네. 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충격적으로 놀라는 게 대한민국은 왜 진보 정당이나 민주노총이 정규직을 저는 그게 요구하는 투쟁을 하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는 조금 덜 일하고 네. 더 여가를 즐기고 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데 왜 니네는 더 많이 일하게 해달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되게 고임금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CBS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다 그런 감성이 있을 텐데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재화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일을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렇죠. 하루에 10,000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내가 먹고 쓰는데 필요한 돈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보장되는 사회와 그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다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돈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일수록 더 임금이 높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유럽 사람들은. 근데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정말 박봉이고 또 일도 위험한 일 하잖아요. 그렇죠. 산재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다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맞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얼마 엊그제 전에. 있었던 네. 산재 사고도 사실은 비정규직 하청 네. 노동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출발 자체가. 대한민국 진보 정치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노동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 조직이 여전히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임금 노동 말고는 사람들이 생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 네. 생존에 필요한 네. 뭐 의료, 복지, 주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기계처럼 노예처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오늘 2시간 나와서 그쵸? 일하고 있는 저희 노동자들. 주 4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적극 네. 찬성합니다. 제가 애들이랑 상의해 봤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엄마 하루에 한 2시간만 공부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도 한 2시간만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아이들이랑 네. 야외 땅도 여가 시간도 보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유럽은 사실 지금 주 20시간, 32시간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 52시간에서 정착이 안 됐죠. 진전을 못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냐? 일에서 버는 소득 말고는 미덕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도 이어가시죠. 네, 어쨌든 이제 촛불혁명으로 민주당이 이제 광역, 기초, 뭐 단체장부터 해서 의원까지 싹쓸이를 한 이후에
이제 울산의 산업수태와 맞물려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이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완패를 했잖아요. 물론 한석 이상호 국회의원이 들고 가긴 했지만 그러면 다시 올해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과연 국민의힘 홈그라운드로 변모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게 뭔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선거에서 판판이 패배하고 있는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저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판을 보는 눈은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바닥 정서는 이러면 다 엎어진다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울산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네. 자치단체장까지 다 뺏긴다라고 얘기하세요. 뺏긴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네, 뺏긴다. 현 정부와 현 행정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시지 않아요?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기대와 함께 네. 이러다 진짜 뺏기는데 라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네. 정말 특단의 정치, 특단의 행보를 좀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울과 부산은 워낙 언론에서 주요 언론에서 많이 다루니까 그렇죠. 굳이 여기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 네. 울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남구청장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뭔가요? 네.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라서 저는 민주당에서 무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자체를 네.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는 큰 그림, 그래서 큰 승리로 멀게 보고 그리자면 네. 지금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남구청장 선거에 공천하지 말고 오히려 시장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울산의 모든 정치인들이 울산 시민들에게 전 그런 퍼포먼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석고대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고대제 하시고 믿고 맡겨주신 정치 권력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석고대제 퍼포먼스 하시고 공업탑에서 무공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낭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낭구의 권력을 직접 장악하시고 네. 직접 운영하십시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도의 충격적인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네. 울산 시민들이 그동안 실망했던 이 송초로 시정과 이 남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네. 원인 제공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네. 실제로 울산에서의 범민주 개혁 세력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다시 좀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남구청장 선거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지속 가능한 울산의 미래를 네. 진지하게 좀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축제의 장,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 물꼬를 좀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울산 시당 앞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제가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언론에서 실어줄까요? 해볼까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먼저 석고대제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1년을 가지고 정말 그걸 가지고 뭘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좀 그러니까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좀 현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일 크게 느끼는 괴로움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불신과 맞아요. 정치에 대한 환멸이 너무 깊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깊으면 깊을수록 보수 우익 세력을 척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은 저는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 보수 우익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울산의 민주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국민의힘만큼 막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이 30%라면 민주당은 20에서 25 안팎일 거예요. 네. 맞죠? 네. 예. 나머지는 유동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이분들은 보궐선거가 되면 안 선거장에 안 나오세요. 정치에 네, 관심 그렇죠. 없으세요. 이 모든 분들한테 정치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정치하셔야 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제스처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이 깊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을 어떻게 걷어내고 그렇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어요. 이번 남구청장 재보궐선거 민주당 정말 소탐대실입니다. 절대 공천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큰 틀에서 울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무공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20대 대선이 이제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고 2022년 6월 1일에는 지방 선거가 돼 있는 예측이 돼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좀 울산을 봤을 때 좀 어떻게 정책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정치 덕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저는 정치인이지만 사실 정치 덕후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 관련해서 막 정치인들 이름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저희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지역으로 올수록 더 네. 인물 이번 남구청장도 후보도 그렇지만 인물이 나왔지만 저분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역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정치 신인도 많고 네. 지역 언론에서 또 이렇게 심층 보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민하고 네. 빠르게 반응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나는 정치 덕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정말 정치 덕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네. 꼭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가의 분위기나 이런 게 그때 분위기랑 비슷하다. 약간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죠, 확실히.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땠죠? 다 아시죠? 이명박근혜 신뢰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대선 지방선거가 너무 걱정스럽고요. 네. 저는 실제로 민주당이 정말 개혁 세력인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마음이 너무 크지만 네. 그래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정치 권력이잖아요. 네. 그에 걸맞는 그 무게에 걸맞는 네. 좀 자기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무능력해서 네. 사실은 많이 속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본인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네. 네.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면 또 다른 이명박근혜 시작을 여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도 그렇고 울산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20년 동안 울산에 버틴 힘이 뭐겠어요. 낙관 그런 게 있겠죠.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예. 그래. 그래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야. 그럼 정말 제3의 세력 우리 노동당?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 권력을 만들자 하면서 그동안 네. 한 번도 권력을 내주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정치판을 네. 또 현명하게도 만드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올해 1년을 좀 저도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질문 한 5가지 정도 했는데 이태현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이제 진보당의 이항이가 아니라 진짜 네. 울산 시민으로서의 이항이의 스토리를 듣고 이항의 입장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선 당연히 노동당 이제 입장에서 그렇죠. 들었는데 또 어떤 입장은 시민의 입장으로 열심히 대변해 주시는 걸 듣고 네. 이분이
왜 시민들이 몰라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저는 오늘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시선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네.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좀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른 민심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방송을 꼭 공유를 해서 이상호 위원장께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메일을 따로 보내드려요. 이제 시청 광장에 막 현수막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양희 출입 금지. 민주당 울산시당 당사에 막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양희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좀 출연해 보셨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청취자분들의 몫이라서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판단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2021년 첫 방송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돼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시범 방송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은 나중에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시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저희에 대해서 뭐 의견 내주실 분도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정치 팩토리 울산 CBS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들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댓글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신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